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본방송 진행하기 전에 오늘 밤 8시 30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 이슈 1번지. 이번 주제는 윤석열 모의 재판입니다. 과연 윤석열 박영식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사건 번호 2025-129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 내란이 불법이었음이 인정되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 공격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칼슘이라도 좀 주고 뼈를 때려야지. 자, 잠시만요. 피고인 측 표정 좀 풀고 일단 말씀을 아닙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얘기. 윤석열 피고인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최후의 날. 박영식 앵커님. 예, 강수영 변호사가 윤석열 측을 맡았군요. 맞습니다. 피고인 측을 대리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가 본인이 자청을 했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막 억지를 써보겠다고. 예. 억지 쓰던가요? 실제로 그 진심을 다해서 억지를 쓰셨는지 현장에서 지금 당황을 했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박영식 재판장도 참 그 점잖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억지 쓰는 모습 못 보고 막 던져버렸을 텐데. 예, 살짝 감정적으로 이 강수영 변호사한테 좀 지적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좀 표정 좀 풀고 감정적으로 변론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긴 합니다. 오늘 이슈 1번지 재미 확실 보장 100%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미없으면 책임지세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 진심 아니에요? 진심으로 변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김정욱 원장님, 네. 오늘 먹방인데 말씀 들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김정욱 원장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주신다니 마다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제가 안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노브로치. 네,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음 주에 꽃을 한번 달아보시죠. 머리예요? 그 지금 디퓨저에 있는 해바라기. 저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달고 할까요? 김영남 의원님은 편의점 마치는 대로 곧 오겠죠. 오면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을 거둘 시간입니다. 요즘에 직위원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 참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정말 직위원 재판 보면은 이제는 혀를 차고 막 이러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생각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 내용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재판에서 직위원이 했던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죠. 12월 19일 그날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거 있으시다고 그랬지 아까. 20일.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월 17일만 해주시면,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네. 도저히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일입니다. 일주일이. 4일은 저희는 못합니다. 예,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개일씩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한 번씩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 정도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데. 직위원회는 계속 변호사들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죄송할까요? 아니, 일단은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엄중한 재판입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재판장이 변호사들을 향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주의 경고도 좀 하고, 뭐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지금 무슨 장난하는 모의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장난처럼. 그런데 거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이 내란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리고 뭐 쩔쩔맵니다 지금. 윤석열 변호인들한테 쩔쩔매요. 변호인들이 그러시다면 해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큰 소리 쳤던 대로 연말까지 어떻게 1심을 마무리를 하죠? 지금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기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8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제 생일인데 제가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1월 18일 날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와 버리면 어떡하죠? 너무 지금 저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우리 또 김유정 의원님 생일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네요. 김용남 의원님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가 내년 1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법원이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사형을 선고하고 구속 계속하면은 되지만 그때까지 선고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죠. 추가 기소가 없다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구속기간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심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윤석열은 내란 사건이 아니라 나중에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한 사건에 최장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1월이면 6개월이 다 되는 거죠. 추가 기소된 게 6개월이 넘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음진리교 같은 경우에 재판 18년인가 했어요. 구속 상태에서. 근데 안타깝게 하여튼 우리 현행 제도로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다 되기 전에 추가 기소를 통해서 새로 기소된 사건으로 영장을 받아서 또 6개월 동안 연장하는 방법을 쓰는데 3특권 중에 어디 한 군데는 추가 기소가 돼야 될 텐데요. 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 보시기에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유 이걸 어떻게 풀어줘요. 풀어주면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죠. 그러면 직위원은 다른 데서 알아서 하더라도 나는 그냥 쭉 갈 거야 이렇게 갈까요? 아니 직위원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지금 구속된 게 아니니까. 그 아니, 내란 사건은 직위원이 적어도 1월 18일 전에 네. 선고를 하면 다른 거 추가 기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직위원이 1월 18일 전에 선고 공판을 할 가능성이 어떻게?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해갖고 1월 18일 이전에 선고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그동안에 할 것 다 하고 일반 사건도 했다고 그러고 휴정기간에 휴가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젠 좀 바트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보면은 그날 안 되세요. 그러시네. 뭐 이렇게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런 근데 보니까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판사하면 안 되겠어요. 저런 식으로 재판 진행해갖고 무슨 돌잔치 사회 보듯이 지금 그러니까요. 재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재판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글쎄요. 이제 추가 기소가 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이따가 따져보겠지만요.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법부에서 그것은 뭐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재판부는 이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데 이걸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원래 직위원회가 그동안에 왜 저렇게 실실대면서 하는가 했더니 경제, 식품, 보건 이걸 전문으로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이걸 지정을 해서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담 재판부 제도가 있어서 통상의 경우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뭐 2개 내지는 3개 재판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순서대로 랜덤으로 배정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딱 찍어서 배당이 됐던 게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의심스럽죠. 뭐 보면 내란 사건은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의 전담 그 성격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데 왜 글로 배당을 했을까? 뭐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직위원 재판하는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급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은 온갖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와 지금의 특검의 행태고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 법정에서 정숙하셔야 되는 의무는 판사, 검사,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법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들 정숙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셔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저 농담 따먹게 아시겠죠? 박영신 의원님, 저 뭡니까? 제가 할 말을 잃는 장면 중에 재판장 하셨잖아요. 네, 할 말.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판장의 무게감이 당연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명하고 저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는데 이게 원래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제가 생각했던 이 판사나 재판장의 그 기본일 텐데 그 가장 중요한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 가령 뭐 변호사들의 배고픔을 언급을 한다라든지 뭐 법정에서 진행을 하는데 농담을 자꾸 섞거나 그리고 저도 뭐 이런 스피치 강의 이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꼬리를 저렇게 자주 올리면은요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과도 여러 번 하고 그것도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사과를 연거푸를 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저런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일정을 착각했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송하다라도 연거푸 사과라는 모습이 판사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이게 뭐 아까 언급했던 이중관 부장판사와의 리더십과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내란 재판부 리더십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것인가, 이대로 괜찮은가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지기현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좀 특이하다, 법조계에서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해요. 그래도 김종욱 원장님, 지금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기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충실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1심 판결 내지 않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판을 할 때 아직 핵심 증인이 3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30명이 남았으면 본인 말대로 12월 달까지 심리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변호인 측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증인들 얘기 다 잘 들어야죠. 올 12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 12월 달까지라도 증인들 얘기 다 들어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들이 저렇게 재판정에서 저렇게 깽판을 부리는 거, 아니 어느 판사 아래에서 변호사가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도록 판사의 말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부터 거꾸로예요. 거의 변호사들이 검사처럼 지기현 판사를 추주하는 형태의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을 시켰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밥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탈옥을 시켰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경복궁 바로 앞에서 매일 7시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밥을 못 먹고 오잖아요. 김밥, 그 추운데 김밥 하나씩 입에 넣고 먹으면서 시위를 하고 분노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인데 밥 좀 먹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의도는 명백하다. 근데 그럼 그 의도가 뭘까? 지기현 개인의 의도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기현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더 큰 의도가 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조의대는 계속 사법권 독립이란 말로 모든 것을 막고 있다. 아, 답답합니다. 과연 지기현을 저렇게 놔둬도 될까요?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거든요. 이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는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마지막 재판 날짜가 12월 22일인데 이때까지 9번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특검이 부르려고 하는 증인만 30명이 넘습니다. 9번의 증인 30명 신문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한 번에 서너 명씩 불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능케 하려면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서 이런 거죠. 대략 뭐 검찰의 주신문은 1시간 이내로 끝내주세요. 문항을 미리 질문 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하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예를 들어서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 끝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증인 신문을 하는데 시간을 어느 한쪽이 오래 끈다. 뭐 이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에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시간을 오래 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저지를 해야 돼요. 이거 반복 질문이니까 이거 다 빼고 어디부터 물어라 내지는 뭐 이거는 생략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서 증인신문을 한 사람당 뭐 한두 시간 내에 끝내고 재판을 6시 이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뭐 해서 한다면 하루에 3명 정도 증인을 소화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저런 무슨 야유의 사회 보듯이 재판 진행하면 또 안 되죠. 하루에 한 명도 제대로 끝내기 어렵죠.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뭐 이렇게 하다가 밥 먹고 갑시다 뭐 이런 거는 있었는데 지기현이가 밥 먹는 얘기, 식사하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사 걱정하는 영상 하나 더 있지요. 한번 봅시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네. 예. 아니 근데 이건 피고인 입장이고 지금 기관 입장에서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저렇게 세심하고 친절하고 본인이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진관 부장판사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덕수 내란 재판 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상민이 안 나왔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장이 안 나왔어요. 증인으로. 뭐 본인 재판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 과태료 500만 원. 땅땅땅. 다음번에 안 나오면 구인영장 발부. 아니 적어도 이 정도로 신속 정확하고 서리빨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무슨 애들 장난하는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감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나. 만약에 특검법에 의거해서 이 장면이 생중계가 안 됐더라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이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지. 지금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 재판이요. 그것도 지기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중요한 재판들을 다 그런 식으로 장난처럼 하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고요.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오히려 판사처럼 굴고 본인이 지금 피의자처럼 절절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보기 민망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도 뭐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재판을 보면서 늘 느꼈던 거는 유튜브 하는 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나중에 퇴직하시면 유튜브 하면서 이제 슈퍼챗도 받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 퇴직 생활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서 봤던 화면에 나왔던 김용현 재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변호인 측을 두둔해주고 비호해주는 모습을 보이니까 방청석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판사님 사랑한다 막 그래요. 맞아요. 판사님 귀여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지기현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내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공개되는 재판정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욕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피고인 측에게 어찌 보면 중립적인 판사라는 칭찬을 들을까. 이제 이런 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기현 재판이요. 예. 그러니까 공개되기 이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브뉴스가 여기 가서 계속 이 재판을 갖다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김영현 재판할 때 변호사들이 증인 나오면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증인들이 증언은 진술을 못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법정이 계속 소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기현이 뭐라 그러냐면 변호인 측한테 화내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진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변호사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를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듯이 화내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느낌의 재판을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일부 뉴스에 의해서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부터 공개 재판 형태로 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게 보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재판을 더 잡을까요? 그랬더니 저 그때 안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안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판을 밀어가는 방식이어서 저는 공개 재판이니까 직위원이 김용현 재판처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뒤로 미루는 데에는 변호사 측과 같이 마음이 정확히 맞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밥 먹자니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김용남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저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엄중함을 떠나서 일반 재판에서도 직위원같이 재판 진행하는 판사들이 있습니까? 드물지만 아주 아주 드물죠. 아주 드물죠. 예. 그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거를 잠시도 가만 못 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끔 뭐 판사나 검사 중에 아주 드물지만 저런 사람 한두 사람 있겠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 한두 사람 있는 그 직위원이가 저 엄중한 내란 재판을 맡게 되느냐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짚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딱 직위원한테 걸린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내용인데 먼저 서영교 의원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 오늘 아주 충격적인 것을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직위원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랜덤으로 배당된 것이 아니라 지정된 겁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내란 사건들 다 지정했습니다. 여지껏 속았어요. 그리고 직위원은 식품과 보건전담이에요. 존경하는 법원 행정처장님. 내란 사건이 이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특정적인 유형별 사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우리가 좀 법률적인 걸 잘 모르니까 김용남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뭐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 뭡니까? 그 뭐 말 그대로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 사건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법원 특히 이제 민사 형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형사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반부패 뭐 이렇게 되면 주로 뇌물 사건이 다 그 재판부 두세 개 중에 하나로 가거든요. 서울중앙처럼 큰 법원은 반부패 재판부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뭐 경제, 식품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구조인데 법원 행정처장의 설명은 내란 전담 재판부는 따로 없다는 거죠. 워낙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처리했다? 아기보다는 내란 사건이면 반부패 전담부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주로 이제 고위공직자의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를 주로 반부패에서 처리하니까 설명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지금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일반적인 법관 배당 절차와는 다르게 지정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원 뭐 행정처가 그런 거 하겠죠? 그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적인 절차죠. 배당은. 그럼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배당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법원장이죠. 법원장이. 이 사건은 직위원이가 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담하고도 안 맞아요. 사실은 제가 그러면 보면. 이게 내란 사건이잖아요. 근데 직위원이 그동안에 했던 게 주로 경제식품보건 분야라는 거 아닙니까? 왜 경제식품보건에 내란을 맡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아구가. 오히려 반부패라면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주로 고위공직자 출신 범죄가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래 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되니까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재판부는 다 무작위로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독립성을 해치는 거다. 이게 지금 법원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맨 처음에 밝혀지지 않았다가 최경영 기자가 법원 내부 소식을 가지고 해서 이걸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빨간 도장인가 찍혀 있다고 얘기해서 그 사실이 확인이 돼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뭐냐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자료를 주지도 않았어요, 법원에서. 이게 잘 모르겠다. 이게 지정인지 컴퓨터 배당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저 문서 아예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100% 제가 볼 때 지정을 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럼 거짓말을 한 건 무엇인가 숨길 것이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다 추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관 아래에 조병구라고 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실장 중에서 2인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인자, 2인자가 있으면 실장 중에서. 근데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당대표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수원지법에 있는 3명이 동시에 영장판사로 다 오게 된 과정들을 보면 이게 어떤 무엇인가 짜여진 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래서 김영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됐다가 나중에 일반 사건으로 변동돼가지고 직위원으로 병합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다 직위원 재판부 아래로 다 결합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맨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 배당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 그냥 직접 지정 배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밝혀지니까 왜 직위원이 탈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의구심 자체가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저런 의도를 가지고 했겠구나. 그렇다면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은 별건으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한 축은 법원 행정처장이 좀 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좀 그렇다면 이건 조희대 사단이 벌이고 있는 중대한 하나의 구조라고 볼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나의 첫 실마리로서 서영교 의원이 이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수사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랜 기간부터 직위원 탄핵에 대한 문제점을 정어리 TV에서도 짚어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외교 홍보 기간인 이번 주가 지나서 오늘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지도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회 차원의 어떤 걸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냐면, 저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가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선 개입 사건도 그 진실 여부를 알지 못하고 법원 행정처장의 뻔뻔한 거짓말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요. 지금도 이건 사실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기간에도 그랬고요. 법사위에서도 이 사법부의 고위 구성원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무작위 배당을 강변을 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다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한 해명이 저딴 식이라면 이거는 직위원에게 재판을 몰아주고 사건을 뭉개겠다라는 사법부 차원의 방침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법원의 이야기는 그거였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작위 배당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자, 김용현을 무작위로 배당을 해놓고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다 직위원으로 묶어버린 거 아닙니까? 굴비 엮듯이 다 묶었어요. 이러면은 대법원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까? 법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정만 해버리면. 그래놓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을 다 본인들의 주장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 무작위 배당을 저희가 믿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스스로 지금 그걸 다 깨놓고 쉬쉬하며 숨겨놓고 밝혀지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두고 보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지경인데, 님그림자님, 전담 재판부 설치가 답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 공수처조사, 탄핵 추진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자, 박영식 앵커님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놓고 보니까 아니 내란을 무슨 계란의 한 종류로 오해하지 않는 한 어떻게 식품전담부에다가 내란 사건을 다 몰아줬나라는 의문이 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구성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 절차 갱신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더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18일 전까지 1심 선고를 낼 수 있느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해도 그건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선가 뭐 3개 특검 중에 어디서 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가 되고 그 사건으로 다시 6개월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그 6개월 안에 일단 해결책을 뭐 당연히 12월까지 끝내겠다고 못 지킬 약속 같아 보입니다만 호언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 더 늘어난다면 그 안에는 끝내겠죠. 그러니까 재판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 다만 애초에 말도 안 되게 직위원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다 몰아줬냐. 이거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점점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설명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경제식품보건전담부에다가 내란 사건을 몰아준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주로 다루는 반부패 전담부에 배당을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 저 법조인이라서 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우리 김정국 원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도 인정하는데 추가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추가 구속을 신청했을 때 특검이 법원이 이걸 수용할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한 게 뭐냐면 명백한 내란죄인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박성재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을 비롯한 이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내란 사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논리 구조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남아있는 뭔지 무슨 외환죄 이런 걸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애따 모르겠다. 뭐 주기현처럼 그냥 이 기존의 일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꿔서 탈옥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대부분 다 10일 이렇게 초과 뭐 미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 단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탈옥을 시키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한 거 안 해버리고 대법원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 말만 뚜루룩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윤석열이 다시 또 제2차 탈옥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은 다 배치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박영식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는 국정조사,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탄핵카드, 또 아니면 공수처 수사를 갖다 더욱더 옥죄이는 방식, 또는 특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아주 단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고 저는 추후적인 조치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래서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저쪽 진영, 내란 세력 자체가 새로운 꿈들을 꾸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하신 국정조사 카드는 빨리 꺼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저쪽에 있는 내란 세력들 같은 경우도 뭔가 새로운 음모들을 더 꾸미지 않을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너무 질질 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보통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7일이죠.
언제 이자가 내란을 일으켰는지 기억나십니까? 12월 3일이에요. 벌써 1년이 돼가는 거예요. 1년이 되도록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법조 관련해서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최혜병 특검, 그러니까 세 개 특검 중에서 최혜병 특검이 가장 명확하다. 이게 뭔가 가장 신속하게 결론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뭔가 더디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저는 빨리 추가적으로 그 외압건에 대해서 기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혜병 특검에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기현 그 유흥업소 출입과 관련한 감찰, 대법원 감찰은 뭐 문제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장이 특검에 조사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그냥 차일피일 미뤄지고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아주 체질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관련해서 놀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심증이 가는데도 대법원도 유야무야 그냥 별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건 관련성 없다고 얘기하고 공수처도 지금 강간무소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저는 빨리 압박해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재판 어떻게 압력을 넣어야 될지 당 차원에서 지기현 탄핵 카드라도 꺼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또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또 마냥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서 직무정지 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뭐 이런저런 대안들이 나오는데 방법은 저는 빨리 단호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가 제안해가지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되고 재판장을 직위원회에서 이진권 부장판사로 바꿔야 된다 이런 청원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청원이 대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면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위원과 너무나 대조되는 판사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눈빛도 단호하고 말투도 그렇거니와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관한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진관 판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무게감 있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법정까지도 하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거마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얘기입니까? 아니 김정구 원장님. 네. 나도 지금 피해자다. 나 뭐 변호사비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가 국무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이 긁어 모은 인간들의 군상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반 자범 사건에 자기가 약간 연루된 것처럼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재수없게 그때 장관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잠깐 가서 불려가가지고 너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나를 맨날 불러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 그리고 나 돈도 들어?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이 어떤 겁니까?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고요. 국무위원들은 이 계엄을 갖다 심의하는 것이 헌법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개헌 문제를 심의하는 상황으로 박혀 있는 거라면 심의를 했어요. 심의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까? 그 개헌이 잘못됐으면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자가 이제 와서 나 시간 뺏기니까 너무 싫어. 나 변호사 비용 되니까 너무 싫어. 재수없게 윤석열한테 치였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작태를 보면 저는 저자들이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한독수, 박성재, 이상민 다 보면 만약에 저 CCTV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국민한테 거짓말했을 거 아닙니까? CCTV가 나오니까 이제 와서 뭔가 본인의 잘못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아는 상황이 된 건데 박상 그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지금도 전혀 뉘우침이 없다. 저자들은 이 내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 내란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이 무너지게 되고 체포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저런 사람도 막 피의자로 해가지고 다시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박상호 전 국토부 장관 같은 자가 지기현한테 가서 재판받았으면 서로 딱 맞았을 것 같아. 아이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비 드시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내가 뭐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나 이랬을 것 같아요. 검찰에 2번씩이나 가시고 변호사비도 들고 시간도 내야 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시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보니까요. 그 국무위원들 뭐 한덕수 비롯해서 그 이하 전부 뭐 말렸다 그러고 반대했다 그러고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불법 계엄 이후에 자기 직을 던지고 걸고 이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국무위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 들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박상호가 입 밖으로 꺼내서 지금 본인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덕수 의야 저는 다 똑같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붙들고 그 앞에 들어눕고 말리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CCTV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런 국무위원들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망했겠죠. 웃을 때가 있고 진중할 때가 있고 그런 거지요. 웃는 낯에 침 뱉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만 정말 지기현이 웃는 낯에는 침을 뱉고 싶어요. 웃을 때가 따로 있죠. 어떤 재판인데.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처음으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란히 재판정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백대현 부장판사 아시죠? 그 진행을 하는데 윤석열도 김건희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오늘 나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왔고 김건희만 나왔는데 오늘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받는 재판은 각각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형사합의 35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이고요. 그리고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쪽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쪽 공판이기 때문에 장소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같은 법원에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다른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제 마주치느냐 이제 요 여부는 일단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시에 이제 법원에 나오는 게 처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내일 최혜병 특검 그 재판 관련해서는 또 안 나간다. 또 윤석열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속보 떴는데 지 마음이야. 그렇죠. 뭐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란죄 관련해서 곽종근, 그다음에 홍장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아마 거기 듣다 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방어하려고 할 거지만 그 외의 사건은 본인이 굳이 나가가지고 뭐 본인한테 득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뭐 지 맘대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지 맘대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기현 같은 판사가 존재하잖아요. 가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거의 자기 홈그라운드에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 정도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답답하긴 합니다만 근데 뭐
저기 내일 저기 해야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특검법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그 무슨 법이 제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있어서 좀 국민들 좀 속 시원하게 내일은 좀 확실하게 좀 끌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조사를 위해서라도. 임성근도 안 나온다고 했다가 강제 구인한다고 하니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끄집어내서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직위원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나저나 김건희 관련해서 계속 지금 터져 나오는데 집안에서 이번에 또 디올이 수십 점 발견됐다고 해요. 디올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알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샤넬백 받은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고 이번에 디올백이 박영식 앵커님 수십 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다 조사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을 진행을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근데 아크로비스타,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를 하면서 압색 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 디올 일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집에 있는 모든 디올 제품을 전부 다 압수해 가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고,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디올 제품을 다 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의혹은 21g, 그러니까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인데 이쪽 업체가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축 공사를 맡아서 논란이 된 것이고,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김건희에게 어떤 대가를 줬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대가를 특검 쪽에서는 디올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올을 줬는지 확인을 해보려면은 디올 전체를 다 압수해 와서 요 디올 제품에 대한 일련 번호를 확인을 하고, 실제 어제 크리스천 디올 매장에 대한 실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보면 준 사람이 있고 선물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선물을 또 이제 파는 곳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세 개를 다 매치해서 대조를 해보면 일련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어제는 굉장히 많은 곳을 특검이 압색해가지고요 디올 제품을 전부 다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스키 크룸로프님, 차라리 명품 매장을 차려라. 디올 자켓만 해도 뭐 16벌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 해온 게요. 벨트가 뭐 몇 개고 막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저희는 최재형 목사 300만 원짜리 디올 백에 다들 분기탱천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 300만 원짜리는 정말 거듭 얘기하건데 쪼매난 파우치가 맞았을 거고, 그 입장에서는 그냥 별것 아닌 선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요. 이 21g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할 때 후원도 했었고, 또 코바나 코바나 컨텐츠 자체도 또 인테리어도 공사도 해줬었어요. 그런데다가 관저공사를 이 디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디올 선물 받고 관저공사 수십억짜리 40억이 넘는 거를 몰아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자격 업체 아닙니까? 실내 건축,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업체인데 증축까지 다 하고 전체를 다 맡겼는데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더군다나 특혜받아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마저 수의계약도 계약 체결도 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고 15개 그 하도급 업체 거기도 다 무자격인데 거기다가 또 다 몰아주고 쭉 내려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디올로 로비해가지고 관저공사 따낸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1g 대표의 부인도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 또 건진 뭐 이쪽 다 얽혀 있는 사람들 같아요.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그 통일교에서 건진 통해서 샤넬백 2개 받은 거 밖으로 갔잖아요. 다른 백하고 구두로. 그때 유경옥 행정관하고 이 21g 대표 부인이 함께 가요, 매장을. 그래가지고 웃돈 주고 바꿨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200만 원 웃돈을 낸 사람이 21g 대표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 만수산 드럭치처럼 얽혀 있는 관계들인데 어떻게 하나같이 주변에 이렇게 조금 올곧고 바른 사람은 없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디올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게 도대체 21g 대표 배우자로부터 받은 디올이냐 이걸 이제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건희도 모를걸요? 그 헷갈릴 거예요. 본인도 뭘 받았었지 그런데 이게 뭐 주는 건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그 뉴스입니다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배우자 이멜다가 뭐 마르코스 대통령이 축출된 다음에 보니까 대통령궁에 이멜다 구두만 3,000켤레가 넘더라. 그게 다 명품 구두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코스 대통령이 그때 20년 조금 넘게 집권하다가 이제 쫓겨난 것이거든요. 필리핀 국민들에 의해서. 김건희가 꿈꿨던 게 그런 거 아닐까. 이게 지금 윤석열은 그 5년인데 임기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뭐 문화 대통령이 되든 통일 대통령이 되든 해서 집권 기간을 연장해 갔으면 아마 이멜다의 3,000켤레 구두보다 훨씬 많은 구두가 쌓였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조족 지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라져버린 내용이 뭐냐면 유경옥 전 행정관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가지고 이동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그게 무엇인지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2개였는데 하나만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하나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내용물들이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내부에서 그 옛날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최재형 목사님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아래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최재형 목사 혼자만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 관저가 아닌 외부 사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메가매직 같은 개념이겠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했었을 거고 그 메가매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뭐 큰 돈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도 고가품들 같은 경우를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군가 보관을 했겠죠. 본인이 보관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 그걸 보관한 사람 누구겠어요? 유경옥 전 행정관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와 가봤더니 뭐 디올백 너무 이게 이 수준을 넘어가는 정도의 내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특검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비싼 거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 다 들어가 있었겠네요, 진짜. 컨테이너 박스가 제일 비싼 거죠. 근데 거기는 왜 압수수색을 못 할까요? 진술을 못 받아내서 그럴까요? 저는 정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초기부터. 그런데 구속되고 막 이랬을 당시부터 나온 것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침묵하고 있어서 도저히 입을 벌리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다 받았는지 본인이 기억이나 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걸 받았는데 금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 어제 출석을 했는데 딴에는 기자들 피하려고 지하로 들어오다가 오히려 또 된통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에게 접촉을 할 때 연결고리가 누구였는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현희 이사장입니다. 이배용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카카오톡 내용을 보십시오. 어제 이야기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화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참 모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아직 위원장 선정은 안 된 것 같으니 이사장님께서 김 대표 김건희한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거북이 또 뭐 편지 이렇게 준 게 청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현희 이사장이 네 했는데 이 정현희 이사장이 누구냐면 지금 그 매일경제 매경 거기 그 회장의 부인이죠. 장대환 회장의 부인이고요. 네. 뭐 아시는 대로 그 정현희 씨는 매경 미디어그룹 창업주인 정진기 이사장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외동딸의 남편이 지금 이제 현 매경 미디어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특검의 수사가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정현희 이사장의 자택과 또 집무실을 저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그 MBN이라는 전체 미디어 그룹을 겨냥해서 수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이제 어제 추가적인 문자 내용이 드러난 것은 결국 이배용이 자신의 매관 매직을 정현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김건희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금거부기를 김건희에게 전달해주고 교육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핵심 증거이고, 그러면 저 이후에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던 이배용은 MBN 쪽에 어떤 수건 사업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들어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느냐, 여기까지 지금 내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문자가 전부가 아니라면 정현희 씨 쪽에서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에 이배용에게 우리 MBN 그룹의 행정소송도 좀 잘 좀 봐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는 문자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더 핵심 증거가 확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양반 뭐 또 크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MBN 문제가 걸려 있었잖아요. 지금 승인 취소까지 날 판인데, 허가가 취소가 될 판인데, 그러면 자기 코가 석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MBN 살리는 것만 해도 김건희한테 부탁해서 뭐 해도 살까 말까 한 판에 이배용까지 천거를 한다. 압력을 넣는다. 저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냥 그려봐요. 뇌피셜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패널들한테 안 여쭤볼게요. MBN 출연도 하고 그러려면 또 MBN 욕하면 불편해요. 김건희한테 분명히 청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MBN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그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이만한 걸 줬으니까, 아유 뭐 이렇게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저는 섭외가 안 들어와서 괜찮은데요. 편한 사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제 MBN 뭐 4년 다녔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그 MBN 당시에서는 그 MBN이랑 회사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였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9년 1심 재판에서는 MBN이 패소를 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들어와서는 2심에서 승소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재판에 사법부의 사법 거래까지도 김건희가 가능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결과를 뒤집으려면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붙는 것.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뭔가 로비를 하려면, 잠깐만,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어마어마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뭐가 되더라. 그리고 이배용도 금거부기와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이나 뇌물들을 갖다 바치니까 뭐 티켓 삼아 교육위원장이 되더라. 자, 그러면 MBN의 재판도 영향을 만약에 김건희로부터 어떤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줬을까? 이건 사실 상식적인 의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MBN도 겨냥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 MBN 그 문제는 해결이 됐죠. 이미 대법 판결이 났습니다. 네. 네, 승소를 하는 거죠, MBN이. 이배용도 이제 뭐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겠지만, 김건희 오늘 그 김용남 의원님 나오신 게 그거만 한번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막 부인하다가 샤넬백은 이제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라프인가 뭐 그건 안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일부라도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근데 이제 샤넬백 2개를 받았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청탁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샤넬백은 샤넬 매장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게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고, 그라프 목걸이 관련해서는 최근에 김건희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DNA 감정하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하면 그 사람의 이 피부 조직 같은 게 목걸이 그 체인에
바뀌면서 DNA가 검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DNA 검출이 안 될 거를 예상하고 DNA 감정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취지죠. 김건희 측은. 일단 김건희 문제도 이걸 제대로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를 또 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김용남 의원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 특검들이 하는 수사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것 그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이제 특검은 우리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예. 이른바 그 전담 재판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최종적인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뭐 100% 동의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평소에 법원 행정 절차에 따라서 배당도 되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만에 하나 어떤 특정한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직위원 재판부에 다 내란 사건 등을 몰아서 배당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나 소명이 된다고 하면 전담 재판부 내지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그 동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전 연동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가 2023년부터 뭐 종묘 이런 데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왕들과 관련된 거라 왕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왜 2023년부터 거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을까? 근데 지금 특검이 얘기하는 게 이 내란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점상으로도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연동이 돼요. 그리고 뇌물을 막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본인이 5년밖에 못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거리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어차피 나중에 걸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안 걸린다고 생각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내란의 기원, 뇌물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소위 내란과 김건희의 어떤 독재적인 장기 집권이라는 구도랑 이 결합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내란을 왜 했지? 여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특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특검, 제3의 특검까지 가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서 내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에도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이번에 단번 12월 달로 끝내는 문제를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체를 밝혀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제거를 위한 국민적 합의의 어떤 길로 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태식님, 오늘 고구마 1000개 먹은 기분입니다. 답답하네요. 그나저나 오늘 먹방해도 괜찮을까요? 걱정입니다. 다들 소화제 드시고 하시니까. 먹방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이제 국감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제 국회 전반적으로 또 대통령실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죠. 끝까지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출석 안 했죠? 네, 김현지. 예. 네. 대통령이 일단 뭐 경내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그랬는데 일단 합의가 돼야 되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국힘이 부를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합의가 됐잖아요. 합의하려고 했잖아요. 오전에 가능하다.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았어요. 안 받는다는 거는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라 했지만 증인으로 나오는 거를 진정으로 바랬던 것 같지는 않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니 저희 같으면 오전에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몰고 가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용 안 했겠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봅시다. 국민의힘에서 제거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거한 거예요. 김현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조진우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일반 증인 합의 안 했고 지금 김현지 부서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 하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 그 김현지 불러라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는 뭐 정말 부를 생각이 있었는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도대체 김현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김현지 실장한테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니 제가 말씀. 근데 그 대통령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사법 방해인 거죠.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자, 이제 강훈식 실장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이제 비서실장 가지 않았으면 저 자리에 있었을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거를 물어볼 처지가 되냐. 짬밥이 돼, 네가. 아니, 짬밥을 떠나서 그야말로 지금 너야말로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냐는 생각 아니겠어요. 수사 받았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최병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주진우가 자유로운가. 당신 문제부터 정확하게 해결을 하고 나서 남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그러니 자기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는 김현지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계속 공격해내서 그러니까 저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저런 걸로 빠터를 치거나 프레임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이슈를 이전시키려고 하는 방식들의 거의 전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주진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탕을 이렇게 위에 빨 때 계속 빨면 빨리 닳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사탕을 천천히 조금씩 빨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수렁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딱 두 건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그다음에 김현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여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김현지가 상당히 악마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국힘의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방식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게 주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 수사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프레임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이 문제가 우리가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일반 대중들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그것은 국민들의 공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정감사, 그러니까 추석 이전부터요. 냉장고를 부탁해 문제 삼을 때 우리가 저희 복귀를 해보면 그때부터 김현지 얘기였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김현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63%까지 뛰어 올랐어요. 그것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공감을 저런 질의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저희 국정감사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국정감사였어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야가 바뀌기는 했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지난 1년치를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게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 정부 거 감사할 내용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여야 공수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여당이 거의 야당 같은 느낌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감 자체를. 그런데 아까 주기현 재판에서 그 변호인들이 막 이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질의방해하고 그 딱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감은 거의 윤석열 정권 막바지 그 1년에 대한 그 국감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당에서 오히려 나서가지고 질타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런 거죠. 어제 그 보기 드문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배치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원석인가요? 그 원내대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따라서 나가다가 돌아서니까 딱 부딪혔는데 그냥 밀고 이렇게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일단 한번 보고 가시죠. 국가 무너지기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따고 작전 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뭐야? 소리 질러? 뭐야? 소리 질러? 자 이제 저건 접촉 사고입니까? 충돌 사고입니까? 저건 고의적인 충돌 사고. 누가 그 저런 걸 보고 자유공갈인 것 같아요. 아니 송원석이 한 거잖아요. 제가 저 장면 봤더니 네. 그러니까 저 그래서 오히려 이기현 의원이 좀 스피드를 내서 살짝 피했으면 어쩔까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자빠져버리게 그냥.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저 동일한 장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딱 장면을 보게 돼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송원석은 아니야 이기현이 그 큰 등치로 날 밀었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송원석은 계속 저 얘기 주장하면서부터 국회에 국회의원들 여야가 저렇게 몸싸움에 정치는 저런 거야 진흙탕이야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슈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냥 진흙탕 싸움, 배치기, 몸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정감사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이미 드러나는데 송원석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저 정도 위치가 되면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상식적으로. 말이 없으니까 막 저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깽판을 놓고 가는 건데 저 모습 이태성님 옛날 야구장에서 감독들이 하던 건데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기싸움 하는 거 완전. 주로 김은경 감독이 많이 했죠. 그래서 막 침이 너무 많이 튀겨가지고 막 서로. 직접 몸을 대서는 안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기현 의원이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정보위. 정보위인가? 예. 전달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따라 나가는데 갑자기 몸을 튼 게 송원석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부딪힌 건데 저런 걸 자해공갈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저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짝 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기현 의원께서 인정하신 거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하기가 어려웠을 이 어떤 송원석 의원의 돌진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저런 장면들을 제가 저거 실시간으로 보고 나서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오늘 조간에 이런 내용이 담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이 그대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F학점도 모자른 배치기 국감 서울신문. 김현지 둘러싼 배치기 몸싸움으로 국감만 끝낸 여야 국민일보. 여당의 필사적인 김현지 감추기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중앙일보. 배치기만 남은 국감 MBN. 선진화법 무색한 배치기 동물국감 문화일보.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기현 의원이 죄송하대요. 배가 나와서. 그래서 살을 빼겠습니다.로 지금 본인은 마무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오늘 아까 누가 잠깐 언급하셨죠? 네, 63%가 갤럽에서 나왔는데 예.
일주일 새 6%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63%. 그러니까 한 5주 만에 60%대 다시 진입을 회복한 한 거죠. 거거든요. 예. 임기 초반으로 거의 돌아간 거죠. 예. 이번에 이제 특히 에이펙 그 성공 정말 이재명 대통령 아유 그 강철 체력이에요. 어제 또 그거 또 산불 그거 하러 또 강원도까지 헬기를 타고 가셨던데 야, 참 좀 쉬시지. 근데 갤럽 조사에서 놀라운 건요. 서울이 긍정평가가 70%예요. 서울이요. 서울. 부정이 22%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서울 위험해. 뭐 서울시장 선거 위험해 얘기했는데 서울은 많이 출렁거려요. 그리고 특히 경제 문제에 매우 많이 출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서울 문제 관련해서는 금융, 경제 문제에 대해서 능력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김윤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좀 아주 그냥 꿋꿋하게 경제 문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좀 쭉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갤럽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잘한다는 평가가 첫 번째가 외교였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하고 민생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인상이 각인이 된 거죠.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것. 우리가 에이펙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전 정권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정말 이번에 에이펙이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그 말이 딱 맞는 정말 그런 표현이었던 영혼을 갈아 넣는 예.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 에이펙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정말 대박 난 사람은 다카이치예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82%. 네. 맞아요. 82%. 뭘 했다고? 그 전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해 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른 거죠. 근데 그 전에 20화 때 비교해서 무려 38.3포인트가 상승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박이죠. 우리 6%포인트 올라가지고 지금 다시 회복했는데 다카이치 82% 잘 가야죠. 그리고 오늘 아까 서울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민의힘은 이제 서울시에서 18%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이 47%였고요. 국민의힘이 18%라서 서울시에서 국민의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웃겨요. 그 서울시에서 떨어진 지지율 가지고 국민의힘이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니나 잘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로 궁금한 게 18%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18%가 나오지? 네. 네. 여러분, 오늘 밤 8시 30분에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 이슈 1번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단 예고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사건 번호 2025-129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 내란이 불법이었음이 인정되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팩트 공격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칼슘이라도 좀 주고 뼈를 때려야지. 자, 잠시만요. 변호인 측 표정 좀 풀고 일단 말씀을 아닙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얘기. 윤석열 피고인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재밌겠죠. 윤석열 최후의 날. 지난주도 재밌었거든요. 네. 강혜경 씨 나왔던 거. 그런데 오늘도 아주 부담 없이 제가 잘 보겠습니다. 본방으로 근데 이제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이들 보시던데 그 동시 접속 수가 좀 줄어서 네. 한번 시간을 8시 반으로 땡겨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서 어떠신가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방송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꾸시죠. 정치 2번지로. 정치 2번지도 생각을 알겠습니다. 처음에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이제 1번지 시리즈로 쭉 가려고. 그래서 이슈 1번지. 앞으로 이제 우리 정어리 TV
100만 구독자 되고 또 많이 되면은 연애 1번지. 뭐 저랑은 이제 주방 1번지, 뭐 그런 거. 주당 1번지 뭐 이런 거 하시면. 네. 수산 1번지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렇네. 수산 1번지. 사건 1번지 이런 사건 걸로. 1번지. 예, 사회 쪽으로도. 예. 예. 1번지 시리즈로 계속 할 수 있는. 자, 번지. 예. 네. 번지 시리즈. 번지. 번지 시리즈. 예. 주당 1번지로. 주당 1번지. 뭐 만약에 1번지 한다면 뭘 맡아 보실? 주당 1번지. 주당 1번지. 몇 분이 모여서 저녁에 술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그 포장마차인가 뭔가 뭐 이렇게들 옛날에 많이 합니다. 프로들이 있던데 유튜브에. 맞죠. 근데 지금 이게 좀 약간 한물 같습니다 지금. 아 이제는요. 예, 그 그러니까 먹방의 흐름을 타고 이어졌던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새로운 어떤 주당 1번지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김정우 원장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많이 먹지 못합니다. 벌써 이미 혀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혀가 꼬여 있는 순간 진실이 나온다. 진실의 방송. 이 정도는 원래 꼬여 있는 것 같은데. 말로만 주당이구나. 아, 박영 씨가 이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예, 근데 뭐, 예, 맞습니다. 예, 예. 뭐가 맞습니까? 예. 제가 근데 만나서 이렇게 대작을 해본 중에는 박영식 앵커가 정말 애주가예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그럼요. 아 그러면 인정.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잠깐 한 20% 정도 기억하는데 박영식 앵커가 아주 그 보기하고 달리 그 술이 세던데. 아, 그 매너가 너무 좋아요. 매너가. 매너가 정말. 매너가 너무 좋아요. 그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챙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기억은 못해요. 근데 왜 그날 나 안 챙겨줬어요? 옛날에 의원들 중에서는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양승조 의원님이 있으시죠? 네. 충남지사도 네. 하셨고 양승조 의원님이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1등이었어요. 아, 주당. 진짜. 마라톤도 1등, 술도 1등. 아니 그렇게 점잖아 보이는 분이 점잖은 거하고 술. 아니 근데 보통은 술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이 있고 보이는 스타일이 있죠. 별로 양승조 의원님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의원님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아니. 양승조 의원님이 1등, 마라톤도 1등. 마라톤도 잘해요. 건강이 마라톤 늘 하세요. 좋으시니까. 건강이 좋으시니까 술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제가 검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양승조 의원님이 그렇게 알려져 계시죠. 패널 중에는 누가 술을 제일 잘하시나요? 패널 중에서요? 패널들이 술을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의외로. 그렇죠. 방송 딱 끝나면 헤어지는 게 많아서 그래도 옆에 있는 박영식 앵커가 술을 상당히 잘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가 뭐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저기 뭐 윤석열 한번 나와야죠. 아, 제가 이게 그 술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예?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일본의 술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사케를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일본 술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또 먹어보니까 역시 이 소주의 그 원천은 또 일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거 하면서 이거를 해야죠. 네. 걔 요즘 그것보다 더 많이 하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본인이 조금 텐션이 올라가거나 흥분하면은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도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치찌개하고 그 술을 많이 먹지 않았나요? 기억을 그럼 못할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 안주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냉장고에서 내가 그 한남동 아니 얘기하면서 그 입맛도 다셔. 그 한남동에 그 유명한 그 고깃집에서 그 김치가 유명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 내가 썰어줬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나? 그래 그걸 안주 삼아서 내가 여러분들을 참 그 국군의 날 생일이잖아. 근데 맛있게 드렸다고. 근데 앉자마자 소맥을 누르는데 그 기억이 안 나나? 요거를 많이 했죠. 야, 이게 현장이 그대로 지금 그랬겠구나. 10월 1일 날. 아이고. 근데 그것도 저는 보면서 참 황당한 게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해. 만나자마자 말했잖아. 했잖아.
그걸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걸 누가 돌렸겠어요? 뻔하죠. 사령관들이 돌렸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통수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령관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돌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가? 앉자마자 돌렸잖아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우 정말. 아이고 참. 뿜뿜 루시아님이 우리 박영시 앵커님한테 항의 문자 보내셨네요. 지금 얼굴에 마스크팩 붙였는데 뿜어서 다 갈라졌어요. 정식으로 항의해야죠.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스크팩 붙이고 웃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그 동막골 그 대사 생각나네. 뭘 먹여야지. 보조 먹여야 돼. 보조 먹여야 돼.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시니까들 즐거워서. 네, 오늘 이렇게 또 먹방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끝나가는데 사실은 정말 아쉽네요. 최고의 안주, 최고의 식사는 정말 기분 좋게 하는 건데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서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직위원 저런 것들도 이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저렇게 계속하고 그러면은 조의대들 직위원이 어떻게 끝까지 봐줄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시 앵커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